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코스피가 3,400을 넘긴 지 하루 만에 3,450선 턱끝까지 오르며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벌써 11거래일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형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집중되며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건데요. 코스피 반등장의 시작 지점이었던 지난 5월부터 외국인은 코스피를 15조 원가량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이런 흐름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자세한 이야기 증권부 정지훈 기자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 오늘도 코스피에서만 외국인이 1조 7천억 원가량을 순매수했습니다. 우리 시장에 외국인 자금이 현재 7거래일 연속으로 그야말로 물 밀듯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시작점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끝이 보이는 지점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희망회로를 돌리면은 이것이 시작점이라고 봐야겠죠. 외국인들은 오늘도 이제 유가증권 시장, 즉 코스피에서만 1조 7천억 원 가량을 순매수하면서 7거래 연속 순매수를 이어갔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50억 원 유지 기조를 다시 밝히면서 외국인 유입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형 반도체주를 비롯해서 방산 기업들을 좀 집중 매수하고 있는데요. 이달 들어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각각 2조 3천억 원 그리고 1조 7천억 원 가량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 로템이 여기서 이제 뒤를 잇고 있고요. 증권가에서는 이 증시 랠리로 외국인 자금 유입이 이제 본격화될 거라고 말을 합니다. 코스피가 이제 지지부진했던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외인 자금이 이제 썰물 빠지듯이 한국 증시를 탈출한 바가 있는데 이 기간 외국인의 코스피 순매도 금액이 39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 새 정부 출범 기대가 있었던 대선 직전이었죠. 5월부터 지금까지 유입된 외국인 자금이 아직 15조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빠져나간 만큼만 들어오더라도 코스피의 상승 여지가 아직 충분히 남아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시장에선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실제 기업들에 대한 이 펀더멘털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올해 초부터 사실은 뭐 AI 거품이다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 꺼질 듯 꺼지지 않는 이제 미국발 AI 뭐 버블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훈풍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BOA가 자료를 하나 냈는데요. 지난 6월 달에 미국 내 데이터 센터 건설 진출액이 400억 달러를 기록해가지고 지난해 같은 달보다 30% 증가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딥시크 쇼크가 있던 올해 초 예상과는 다르게 빅테크의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가 증대가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오픈 AI가 최근에 오라클과 우리 돈 한 416조 원에 달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계약을 맺은 것도 이렇게 인공지능의 폭발적인 수요가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또 AI 자립을 꿈꾸고 있는 중국 기업들까지 이 인프라 투자 대열에 합류를 하면서 아직도 AI 투자가 정점에 이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AI 반도체를 만드는 우리 기업들에게는 청신호 같은 소식이 될 수 있는데요. 이 디램과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 업황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데 특히 이제 AI 투자 증대로 인해서 그래픽 디램, GDDR과 HBM 수요도 꾸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SK하이닉스가 HBM4 양산 체제 구축을 알리면서 뭐 주가가 많이 오르기도 했잖아요. 올해 하반기부터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HBM4 경쟁이 본격화가 됩니다. 이 기술 경쟁력에 따라서 공급 우위가 정해지겠지만 전반적인 HBM 공급은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는 2분기에 4천억에 불과했던 반도체 영업이익이 다시 조 단위로 턴어라운드합니다. 또 SK하이닉스는 2분기에 이어서 3분기에 역대 최대 실적을 쓸 텐데요. 시장에서 예상하는 SK하이닉스의 3분기 영업이익은 11조 원에 달할 것으로 봅니다. 이런 기대에 힘입어서 삼성전자는 1년 1개월 만에 약 8만 전자 복귀를 타진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35만 원에 장을 마감해서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반도체주의 랠리는 반도체 업종뿐 아니라 우리 증시 자체를 이끄는 힘이 있는 만큼 굉장히 반가운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코스피 랠리가 계속되고 있고 긍정적인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 개인들은 왜 이렇게 계속해서 코스피에서 자금을 빼고 있는 겁니까? 아직은 뭐 시장에 대한 우리 증시에 대한 뭐 믿음이 부족하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단기 조정이 올 거라는 믿음이 지금 있다고 깔려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외국인과 정반대로 개인은 10일 연속 순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개인이 쏟아내는 물량을 외국인이 받아낸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개인은 오늘도 1조 7,600억 원 가량을 순매도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곧버스라고 하죠. 코스피 200 지수의 일일 하락률의 2배로 추종하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곱하기 2 ETF에 개인들의 자금이 몰려서 지난 일주일간 전체 ETF 순자금 유입액 2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해당 상품에 지난 일주일간 외국인이 1,138억 원을 순매도한 반면에 개인은 3,150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이 위험 분산, 그러니까 해칭 자산으로서 가져가는 측면도 있겠지만은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중시 우상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반영된 결과로도 보여집니다. 이 미국 페드가 우리 시간으로 18일 새벽 3시에 FOMC 회의를 열고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하잖아요. 일부 비컷 전망도 나오지만 25bp 인하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깝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 금리 인하 기대 덕분에 글로벌 증시가 크게 오른 만큼 막상 결과가 나왔을 때 시장 반응이 어떻게 될지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단 낙관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현재 우리 증시를 둘러싼 환경이 불리하지는 않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면 이로 인해서 달러 약세가 본격화될 텐데 즉 미국 이외의 자산의 수요가 당분간은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프랑스의 신용등급 강등같이 유럽의 부채 위기가 심화되고 있어 이 대체 자산으로서 유럽 증시는 좀 거론되지 않고 있거든요. 따라서 아시아 증시의 글로벌 자금이 유입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주요 아시아 증시에서는 코스피 지수가 수익률 1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장밋빛 전망까지 증권부 정재훈 기자에게 잘 들어봤습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결정기구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이제 곧 이틀간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회의를 시작합니다. 시장에선 이번 회의에서 연준이 올해 첫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더 큰 관심은 남은 올해와 내년의 금리 경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할 위험을 가하는 움직임까지 보이면서 실제 대통령이 금리에 영향을 가할 수 있을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경제부 유주한 기자와 함께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 기자, 먼저 연준의 독립성 논란이 현재 최고조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네. 이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리사 쿡 이사의 해임권과 또 스티브 미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의 지명이었는데요. 결국 이 두 인물 이번 FOMC에 둘 다 참석하게 되는 걸로 결정이 났죠? 네, 맞습니다. 이미 앵커가 지적하신 대로 미국 연방준비제도 독립성 논란에서 가장 상징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바로 스티브 미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인물이 드디어 연준에 입성했습니다. 스티브 미란 연준 이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며 마가 정책의 밑그림을 짠 인물입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이 지명한 아드리아나 쿠글러 전 연준 이사가 지난달 돌연 사임한 이후에 후임으로 지명이 됐고요. FOMC를 하루 앞두고 상원의 최종 인준을 받으면서 오늘과 내일 열릴 통화정책 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하게 됐습니다. 연준 독립성 훼손 논란은 더욱 증폭된 상황입니다. 행정부 보직자가 연준 이사를 겸임한 전례가 없는데도 이 스티븐 미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무급휴직했다가 내년 1월 말에 다시 복직할 것이란 계획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연준 내 백악관의 입김이 더욱 세질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또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연준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될 여지가 과거보다 더 커졌고 앞으로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의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중앙은행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이사 7명 그리고 지역별 연방은행 총재 12명, 총 19명으로 구성이 되고요. 이 중 기준금리 투표에는 연준 이사를 고정 멤버로 하고 지역 연은 총재들이 돌아가면서 12명씩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 만큼 연준 이사회 멤버의 영향력이 매우 막강한데 이번 스티븐 미란 이사가 합류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이사가 7명 중 3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이에 더해 제롬 파월 의장의 영향력을 줄이려는 시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까지 임기가 남은 제롬 파월 의장의 후임 인선을 벌써부터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비둘기파로 분류되는 제임스 블러드 전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으로부터 차기 연준 의장직을 제안받고 긍정 검토하고 있다라고 공개를 했고요. 이 외에도 두어 명의 인물들이 연준 의장의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편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명한 리사 쿡 이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시도가 막판까지 계속되긴 했지만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이사직을 유지하고 이번 FOMC 회의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총 7명의 이사 중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이사가 3명으로까지 늘었습니다. 이렇게 점차 연준이 트럼프의 인물로 채워져 간다면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연준의 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데요. 네. 당장 이번 FOMC에서 B컷 결정이 나올까요? 어떨까요? 네, 그렇다고 보기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금리 인하 자체는 기정사실화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물가는 안정이 되고 있는 반면 고용은 악화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한술 더 떠서 B컷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긴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 화면 보시면요. 여기서 말하는 너무 늦는 사람, too late는 제롬 파월 의장을 말하고요. 그는 지금 그리고 염두에 둔 것보다 더 많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면서 이 B컷을 하지 않으면 주택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집값을 자극할까 봐 지난 2차례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는데 다소 좀 의아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은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 데다가 공급까지 부족해서 행정부가 국가주택 비상사태 선포를 고려할 정도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낮은 금리로 집을 샀던 소유자들이 지금 금리가 높은 신규 모기지 대출을 꺼리면서 매물을 내놓지 않아서 주택 공급 부족, 또 집값 상승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인식이고요. 기준금리를 내려서 모기지 금리가 내려간다면 주택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것이 이 트럼프 정부의 입장입니다. 다시 금리 이야기를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리 트럼프가 연준 내 3명의 이사를 확보했다 하더라도 당장 이달 B컷이 가능할 것이란 시각은 많지 않습니다. 최근 CME 페드워치 전망에 따르면은 25bp 금리 인하 확률이 96%에 달하고요. 50bp 인하 확률은 4%에 불과합니다. 또 IMF도 관세가 인플레 위험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급격한 금리 인하에는 신중해달라라고 경고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미국 연준이 연내 그리고 내년까지 얼마나 금리를 더 내릴지일 것입니다. 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점도표입니다. 지난 6월 점도표에서는 연내 2번 금리 인하가 예고가 됐는데 그간 고용 지표가 급속도로 악화하면서 9월 이후 추가로 2번 인하 쪽으로 점도표가 수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또 내년도 한 번의 인하 전망 역시 2번 인하로 수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일단 정리하자면 일단 올해 첫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임박한 상황입니다. 이번 주 금리 결정을 앞둔 다른 나라들도 많은데요. 다른 나라들은 어떤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네, 미국이 금리를 결정하는 바로 같은 날 캐나다의 중앙은행도 금리를 결정하게 되고요. 뒤이어 18일 영국 그리고 19일에는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도 열립니다.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정책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관세 불확실성으로 인해 관망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집니다. 자, 먼저 캐나다는 미국과 물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우방이지만은 25% 관세율로 인해 경제가 타격을 받으면서 물가 상승과 고용 악화, 경기 둔화 등에 시달리고 있어서 현행 2.75%인 기준금리를 2.50%로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영란은행과 일본은행은 동결할 것으로 점쳐집니다. 영국도 경제 상황이 좋지는 않아서 지난달에 금리를 인하했고요. 그런데 물가가 워낙 높은 상황이어서 4.0%의 기준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일본은 인상 기조 속 동결이란 점에서 다른 나라들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역시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에 더해 자민당 총재 선거까지 앞두고 있어서 이번 달 금리는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부 유주환 기자였습니다. 쏠쏠한 투자 정보를 드리는 투자 토크 시간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금과 은 가격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은 상대적으로 저평가 매력이 두드러지면서 오히려 금값보다 더 빨리 치솟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경제부 김보미 기자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금값 오른다는 얘기는 최근에 많이 들었었는데 실제로는 은이 금보다 더 많이 올랐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연초 이후로 금 가격이 40% 그리고 또 비트코인 가격이 19% 오르는 동안 은 가격은 무려 50% 가까이 올랐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15일 은 현물 가격을 보면 온스당 42.72달러로 2011년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를 다시 찍었습니다. 네, 비트코인 상승률도 뛰어넘는 데다가 14년 만에 최고치라니까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왜 이렇게 오른 겁니까? 일단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달러가 약세를 나타내면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미국이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 즉 방어 수단인 금과 은에 대한 투자자들 수요가 커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은은 전기차와 AI, 반도체 등 신성장 산업에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구조적으로 공급 부족이 계속되면서 가격이 한층 더 치솟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은 수요는 공급을 1억 8천만 온스, 약 5,100만 톤가량을 초과하면서 사상 최대 공급 부족 현상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은은 지금도 저평가 매력이 두드러진다고들 하거든요. 올해만 봐서는 금보다 더 빠르게 올랐는데 아직도 어떻게 저평가 매력이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또 지금도 매력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은이 금 대비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이제 나타내려고 보고자 할 때 금은비라는 지표를 많이 사용합니다. 금값을 은값으로 나눈 건데요. 이 금은비의 장기 평균 값이 60에서 70입니다. 그런데 이 금은비가 지난 5월에는 100을 넘어서면서 사상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자료화면에서 파란색 박스 구간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지금은 86까지 내려왔는데 여전히 장기 평균값을 웃돌면서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금 대신 은을 택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은통장 잔액은 지난해 말 대비 2배가량 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은통장은 은행권에서는 신한은행이 유일하게 취급을 하고 있는데요. 은 실물 거래 없이 통장에서 은을 0.01g 단위로 매일 매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국제 은 가격과 그리고 원달러 환율을 감안해서 책정한 1g당 은값으로 통장에 입금한 액수만큼 은이 매수되는 구조인데요. 필요하면 언제든 현금이나 실버바 실물 형태로도 찾을 수가 있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야말로 통장에 은을 담아두는 일종의 금고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금에 비해 은 가격이 저렴한 데다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0.01g 단위로 매수할 수 있다 보니까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주머니가 가벼운 20대를 중심으로 투자 자금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올 들어 20대 은통장 신규 가입자는 지난해 말 대비 19% 증가하면서 10%대에 머물고 있는 30대와 40대 증가폭을 웃돌았습니다. 네, 20대를 중심으로 투자 자금이 몰린다는 점도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김 기자, 그럼 은값 어디까지 오를까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은의 경우에는 내년 말까지 온스당 50달러를 찍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일단 앞서 보신 것처럼 금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고요. 또 몇 년째 해소되지 않고 있는 공급 부족도 가격 상승의 근거로 꼽히고 있습니다. 은산업협회에 따르면 은은 2021년부터 현재까지 줄곧 공급 부족을 겪어오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1억 1,760만 온스가량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격 상승을 지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은 투자 시장은 금의 10분의 1 수준이어서요. 변동성이 더 크다는 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부 김보미 기자였습니다. 배터리 시장이 전기차 캐즘 현상과 맞물려 장기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위크 2025에선 국내 업체의 가장 큰 위기가 중국의 약진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이지효 기자 연결합니다. 이 기자, 최근 2차 전지 업황이 바닥을 찍었다는 기대감이 나왔던 상황인데요. 전기차 캐즘이 끝나도 경쟁사인 중국 업체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네, 저는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위크 2025가 열리고 있는 여의도 콘네드 호텔에 나와 있습니다. 둘째 날인 이날 현장에서는 전기차 캐즘 탓으로 장기간 불황을 겪고 있는 2차 전지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됐습니다.
다만 국내 2차 전지 소재사 에코프로는 전기차 캐즘보다는 중국 공습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정회림 에코프로 상무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이제 외국의 업체들과 미팅을 해보면 캐즘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어색해하고 한 번도 전기차 시장은 성장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중국 중심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올해 상반기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두 자릿수 성장세였습니다. S&E 리서치에 따르면 이 기간 신규 등록 전기차는 약 1,102만 대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28%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문제는 중국만 잘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1월에서 7월 판매된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사용량은 지난해에 비해 24.9% 성장한 246.2기가와트시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국내 배터리 3사 점유율은 7.1%포인트 하락한 37.8%에 그쳤습니다. 리튬 인산철 배터리로 대표되는 저렴한 가격 경쟁력이 중국의 무기입니다. 국내 배터리셀 소재업체는 앞으로 품질은 물론 가격까지 중국을 넘어설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에코프로는 꿈의 배터리인 전고체 배터리용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인도네시아 니켈 재련소도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핵심 광물인 니켈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면서 배터리, 나아가 전기차 원가 절감까지 꾀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오늘 현장에선 K-뷰티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는데요. K-뷰티 전망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었습니까? 네, 최근 K-뷰티의 무게추는 전통 대기업에서 인디 브랜드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화장품 수출 102억 달러 가운데 중소기업이 66%를 차지했는데요. 올해 1분기에는 이 비중이 70%를 넘어섰습니다. 인디 브랜드 성장의 최대 수혜처는 화장품 ODM 업체입니다. 이 같은 호황에도 불구하고 최근 K-뷰티는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실적으로 주춤했습니다. 최경 콕스메스 부회장은 K-뷰티는 단기 유행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K-뷰티 대장주가 된 APR 역시 같은 의견 내놨습니다. 신재하 APR 부사장입니다.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빠르게 바이럴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인디 브랜드 중심으로 그리고 스킨케어, 뷰티 디바이스, 색조 등 다양한 뷰티 상품들이 골고루 K-뷰티 웨이브를 타고 있습니다. 네, 최근 넷플릭스의 인기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 등 문화 콘텐츠의 한류가 뜨겁습니다. 이 바람이 K-뷰티 산업까지 이어져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콘네드 호텔에서 한국경제TV 이지우입니다.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차세대 신약을 내세워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을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SK 바이오팜은 뇌전증 치료제 영역 확대로 1위를 노리고 있고 코오롱 티슈지는 세계 최초 골관절염, 세포 유전자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위크 현장을 다녀온 이서후 기자가 보도합니다. SK 바이오팜이 자체 개발한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의 처방 대상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최근 진행한 글로벌 임상 3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기존 성인 부분 발작에 더해 청소년과 성인의 전신 발작에서도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SK 바이오팜은 미국 식품의약국에 엑스코프리의 적응증 추가에 대한 허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관련 증상으로 아직까지 승인받은 치료제가 많지 않아 시장성이 충분하다는 판단에 섭니다. 소아 발작, 전신 발작으로 계속 적응증 확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이면 또 그쪽으로 적응증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처방 관점에서 1위를 꼭 하려고 하고 있고요. 코오롱 티슈지는 옛 인보사인 TGC의 미국 임상 3상의 추적 관찰이 내년 완료될 예정입니다. 개발에 성공할 경우 세계 첫 무릎 골관절염 세포 유전자 치료제로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코오롱 티슈지는 오는 2028년 TGC의 미국 허가와 출시를 위해 론자와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하는 등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금 오이 분야에서 관심 있는 비판마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주요 선진국에서 이게 발매가 되면 한국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거든요. 빠르면 2029년, 30년? 예, 그렇게도 예상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 공략을 통해 글로벌 점유율도 빠르게 높일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이서우입니다. 뉴스 플러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